반갑습니다. 어, 무시선법 나가고 있는데 음, 오늘은 그 선을 닦아가는 과정계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과정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막 잘할 수 없잖아요. 어느 단계를 거치면서 뭔가 실력도 늘고 경험도 쌓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과 또는 그 방법이죠. 방법론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나누어 보면, 한 네 과정?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원해서 정산종사께서,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 주기를 집심, 관심, 그다음에 무심, 능심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선에 대한 정의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무시선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저희에게 제시해 준 방법으로 어찌됐든 시도를 해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배워왔던 다른 곳에서 배워왔던 걸 가지고 여기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선법들은 배우지만 정전에서 나오는 대종사님의 선법을 우리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이제 원래자가 들어가요. 원래에. 그게 뭐 어느 막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다.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그 자리를 오득이라고 해도 되고, 그 자리를 채받는다고 해도 되고, 그 자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되고, 그 자리를 깨닫는다고 해도 되고, 하여간 그 성품 자리에 바탕을 하여서 그 자리에 근거를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 또 마음의 자유라고 하면 또 우리가 상상이 많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다음에 참다운 선이라고 해서 마음의 자유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도 수양력을 갖는 게 마음의 자유고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연구력을 갖는 게 마음의 자유고 어떠한 조건이나 뭐 그 여건 속에서도 취사력을 갖추는 게 마음의 자유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좀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게 선을 닦는다. 여기서 이제 선을 닦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까 그 선이라고 정의한 것을 닦는다. 닦는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행해 간다. 닦는다고 하면 그것을 적공해 간다. 그것을 정진해 간다. 이렇게 다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선을 닦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닦는 것이. 그러면 대종사님 말한 선이라는 것은 성품짜리하고 마음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성품과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대종사님 참 재밌는 건 기존의 공부법을 보면 성품 논의가 나오면은 전부 다 개인의 해탈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은요, 이 성품짜리를 체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해탈 차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이 얘기도 좀 길게 하고 싶지만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저에게 질문이 와요.
너무 어렵다. 성품을 이해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은 나는 어려운 건 안 할 거야 하고 얘기가 논의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발심이 낮추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와 유사한 이러한 문제에 대종사님도 아마 대종사님 어떨 때 법설 보면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막 쭉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 한번 와요. 외부 사람들이 와요. 그게 불집품 이게 불집품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불집품 21장.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싹 언어를 바꿔서 경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런 쌍 성품짜리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언어를 바꿔놓으면 우리는 또 그게요 딴 얘기인 줄 알아요. 불지품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그 목사님이 오세요. 이제 대종사님 그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지나가셨든지 아니면 일부러 찾아오셨든지 찾아오셔서 어, 목사님 와서 높은 좋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냐? 이걸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중심은 국한을 벗어난 자리를 봤냐 이거예요. 이것을 광활한 천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광활한 천지 오면 저쪽에 광활한 천지가 따로 광활한 천지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광활하듯이 북한을 툭 놓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광활한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광활한 천지에 한정한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를 광활한 천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전사님께서 이 광활한 천지가 쉽게 말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예요, 이게. 광활한 천지가.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느 곳에 광활한 천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효사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한 번 마음을 옮겨. 그러니까 뭐 예수교 뭐 그런 뭐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번 툭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 있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국한이 없고 착이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국한이 없고 착이 없는 이 자리를 쭉 보면은 뭐 자기의 뭐 고집이나 풍습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구숙 이런 데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붙잡히지 않고 좀 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자유롭다고 하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생각하는데 자유는요, 그 조건 속의 자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제한의 자유를 만일 마음의 자유라고 하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면은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제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 그때 자유를 계속 좀 더 벗어나고, 좀 더 벗어나서 살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그런 것이지, 와, 아무 걸림도 없고, 그러면 멋있죠.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해야 좀, 그 매력을 느낄 판인데, 저도 이런 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장사가 안 돼. 매력도 없어. 뭐.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대유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원만한 큰 살림. 아까 그 광활한 천지가, 그 천지가 그게 바로 원만한 큰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량한 큰 법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분별주착을 하니까 조각조각 냈고, 어,
편벽되게 생활하게 된다. 이게 지금 설명을 이런 식으로 또 대명사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스스로 국한시키고 조각내고 편협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대명사님 표현을 한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면 그 자리가 바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돼야 돼. 이게 일반 외부에서 오시니까 어떤 용어를 안 쓰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해 보신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구치품 22장 다음 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다 사용하게 된다. 적절하게 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 자리에 근원하면 좋은 건 좋은 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세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은, 이런 쌍, 국한이 없는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본래 전개되어 있는 사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은, 이런 식으로 성리를, 이런 대명사님의 성리는요, 기존의 성리하고 좀 달라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요, 문명을 은혜로운 세상으로 전개시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거에 성품론이나 뭐 성리, 뭐죠? 이 선이 뭐다라는 논의는 개인의 해탈이나 뭐 개인의 자유 이런 데 그쳐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건 서태산 대종사의 시각입니다. 차기 없는 자리를 아니까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면에서는 대종사님의 그 성품, 이런 쌍 성품 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오늘 이게 한번 설명 쭉 나가봅시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선이란 걸 대종사님 말씀하신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딱 들었으면 그게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참 정직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이게 마음의 자유를 그렇게 얻는데 노력, 적공, 정진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저 소 길들이와 흡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 길들이기가 나와요, 이게. 그럼 이 소가 뭘 말하냐? 이건 아까 여기 마음의 자유를 말할 때 마음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본다면 심신, 자기의 육군, 심신 이렇게 봐요. 그 관련된 법설이 이 책에 66쪽 펴보세요. 66쪽을 피면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이렇게 수록된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육군의 속, 마음속을 선정해서 이 법설이 등장되는데 한번 대종경 수행품 5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 길들이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소를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봐요. 어디 가야 되냐요? 하여간 찾아가야 있어요. 찾아가야. 그지 그냥 이렇게 다닌다. 저희 아주 어릴 때는 그 뇌과 같은 데 가면 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친구들도 저는 소 이렇게 뭡니까? 몰고 가서 풀 있는 데다가 매놓고 또 소를 또 데려가서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할 것 같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소를 키우고, 저희 어릴 때 소를 키우고 그랬었어요. 집에서 한두 마리씩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키우고 싶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리고 제 그 친구들도 소를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러기엔 어렵잖아요. 그렇게 키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소 길들이기는 아마, 반려견 훈련하는 것 정도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해줘야 직감이 이렇게. 요즘 그 TV 보면은, 어, 뭐, 걔는 원래 훌륭하다, 뭐 그런 프로부터 해가지고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유해야만 맞은 건데, 어쨌든 정전에는 소 길들이기 나옵니다. 이 소 길들이기는 원래 이 연어는 인도에서 지금 대승기 신동 같은 데 보면 그게 구주심,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코끼리 나옵니다. 코끼리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위에 원숭이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말을 할 때 사람, 소 또는 그 배경에 뭐 구름, 뭐 이런 게 돼 있죠. 근데 그 장소의 공간에 따라 이 표현도 좀씩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반려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자, 소 길들이기를 하는데,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여기서 마음의 고삐라는 거나, 이것도 소를 알아야만 이게, 옛날에 이제 코뚜레 이렇게 해서 인류가 목축이 가능했던 것은,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번 문명사적인 얘기를 해보면, 저거 막 야생 그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잡으다가 길들였는가 보면은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을 판인데. 근데 그때, 뭔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콧뚜레 이렇게 코를 하면은, 야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야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가니까 일로 가고, 일로 들어가면 일로 가고. 이게 참, 이것도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서 진화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축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곱비, 그렇게, 이게 콧대가 뚫어가지고 하는 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명의 산물이잖아요. 이게 곱비라는 게. 근데 이걸 빗대서 마치 뭐 야생성 있는 것을 인간의 문명 속에 끌어들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곱비잖아요. 통제가 가능한 것이.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비우죠. 야생적 마음을 이게 맞는 말인지 어쩌지만, 원래는 자연 상태 순수한 마음이 좋다는 설명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건 비우니까 그때그때 사용을 하게요. 막 야생 상태 막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치 소의 고삐같이 우리 자체 고삐를 갖추고 해서 잘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마음의 고삐 이렇게 등장해요. 이 비유인데,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공부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공부심. 그 다음에 마음을 대중 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대중, 공부심, 마음의 고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고삐를 딱 놓고 보면, 그걸 딱 챙기는 마음을 딱 놓고 보면 도심을 상하게 된다. 이 도심이 등장해요, 또 갑자기. 이게 아주 전문 용어가 막 듬뿍듬뿍 등장하죠. 원래 도심의 상대적인 말은 인심이에요. 도심, 인심. 이게 이제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다. 인심은 우리 인간의 이게 무슨 욕심과 관계되어 있는 마음은, 아이가 가만히 두면 위태롭다는 거예요. 고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을 잘 탐구한 거예요. 근데 도심, 거기에 물들지 않는 뭔가, 그 마음은 미미해, 미약해. 뭐 좀 해보려고 또 그건 그, 배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심, 이 대중사님 논리로 말하면 성품 오득과 연결이 돼 있고,
인심은 마음의 자유와 연결이 돼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은 좀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삐, 이게 공부심을 탁 놓아버리면 도심을 상한다. 공부심이 마음을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도심, 그러니까 성품에 바탕한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면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 때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하고 앞에 나오는 마음의 고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나 마음의 고삐나 같은 말이다.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이게 앞에 마음의 자유하고 같은 표현이죠. 조숙은 뭐예요? 골라진다. 그리고 숙은 익는다.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보면은 막 떫은 맛도 이렇게 막 덜어가는데 그것이 잘 익어서 마음이 어떤 경지에 된다. 그래서 조숙, 우리가 보통 조숙하다는 표현을 표현하고 여기서 조숙은 좀 다르죠. 조숙은 뭐 빨리 커버렸다고 막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마음이 잘 골라지고 잘, 과일이 잘 익듯이 잘 익는다. 이렇게 돼서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돼요. 여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이라는 게 바로 마음의 자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꾸준히 읽냐면 앞에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바로 선이다라는 말하고 지금 설명하는 말이 거의 똑같은 부연본문입니다. 언어가 막 다르다고 해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이 일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이 공부할 때가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말다는 것은 공부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대중 끝까지 싸우는 정신 이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이게 경계에 내가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하는 대중. 이게 바로 마음 대중 잡고 있는 마음.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하게 앞에 선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는 말을 다시 잘 설명해준 부연법문입니다. 같은 말이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삐. 이거 똑같은 말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 이것과 똑같은 말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이것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쭉 듣다 보면은 나는 성품을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또 우리한테 걸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의 근원이 단절됐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쌍짜리는 아까 같이 마음을 한번 툭 옮겨서 널리 살펴라.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무량한 큰 법을 쪼각내지 말고 그 상태를 본래 우리 마음이 갖추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항상 연마해 봐라. 이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숙제로 우리가 한번
어, 그러니까, 어, 성품을 확보해가지고 경계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서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선공부의 비로시고 이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물어야죠. 아니, 무슨 놈의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공부길에 대운산이 공부가 쉽다고 했는데 어렵습니까? 이 전제가 있죠. 마치 어,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구구단을 외듯이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애써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또 말하잖아요. 자, 지금 마음이 요란할 때, 요란한 그 마음 자체를 아무 뭡니까, 뭐 끼어들지 말고 그 마음 자체를 직면해 보면 그렇게 요란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할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러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내가 요란한 것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요란함을 딱 드러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개선할 일이면 개선하고, 해야 될 일이면 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삶 공부는 이 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고삐를 잡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으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심을 잡고 해 가는 것이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해 가는 것이 바로 처음 선을 닦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이 기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 대목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산종사님께서 집심이라고 합니다. 집심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또 이렇게 대충 마음 좀 챙기고 한번 집심해야죠. 그렇게.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하고 그러면 협상하세요. 그럼 대종사님하고. 저는 아니오시다. 근데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마음 공부에 들은 사람한테 성품 이론상 이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 성품짜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한 것이 기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사님사님께 볼까요? 집심 공부다. 근데 집심을 뭐라고 해요? 마음을 봐요. 첫째, 집심 공부니 연불자선을 할 때와 일체 때 마음을 잘 붙잡아 외경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를 소 길들으니까 고삐를 잡고 놓지 않는 것이요. 라고. 이게 고삐가 뭐예요? 공부심, 공부대중, 이런 거 아닙니까? 앞에 이거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대명사님 이제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걸 잘 챙기고 해서 하면은 그 다음 심화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는 거동이 있은즉,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 여기서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잘 잡고 있는 게 좀 이렇게 더 잘 돼요.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동이 있은즉 이제는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맡겨보라. 이게 각자 사람에 따라 엄청 다를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면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안мет감마도 대면합니다. 그런데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않으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 알아. 도심은 뭐예요? 제가 도심 해설하지만 성품을 채받는, 그러니까 성품에 개합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경계가 오면은 아까 그 성품, 이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고. 이걸 선 공부라고 대종사님이 하는 거. 무시선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 성품 자리를 수행 후 표본으로 삼는 것이 그냥 조금만 경계가 오면 그냥 후루룩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론상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시선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 이게 지금 달리 말하면 욕심 경계의 그 내용이잖아요. 좋은 것도 좋아하는 것을 쭉 따라가는 것도 욕심이고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욕심 경계에 맡겨봐서 그런 속에서도 이 성품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 돼야 된다. 굉장히 욕심 많으시죠, 대중사님께서. 자, 그런 길이 무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지를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참, 정산용사님께서 경이품 65장에서 관심 공부라고 합니다. 이 경지를. 관심. 관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집신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마음을 이제 좀 더 놓은 것을 놓아서 유유자적할 때 놓아서 자적하면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념만 제거하기를 소 길들이니까 곱비는 놓고 소가 가는 것만 제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곱비를 이렇게 막 애써서 잡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잘 관찰하면서 가는 것인데 어, 나중에 이게 모구십도성에 설명이 나와요. 그때 한번 보고요. 여기서 공부심으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는 것이 선 공부의 큰 열쇠다. 각자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성품을 어, 지속시킬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그 공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했냐? 그러나 공부가 상당히 된 거죠. 관심만 돼도. 이게 사실은 공부에, 우리가 그 정산유산 설명을 한다 하면은 공부의 대부분은 집심과 관심으로 다 합니다. 무심, 뒤에 능심은요, 집심, 관심의 그 동력으로 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단계는 있어도 실제로 공부는 집심과 관심으로 거의 다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제 어느 단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마음의 고삐를, 이렇게 소로 만다면 고삐를 안 해도, 딱, 이제 우리로 말하는 성품 자리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기준을 해서 쫙 이렇게 잘 간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요. 그래도, 그러나 마음이 여기서 동한다는 것은 성, 상품짜리가 흔들려서 그것이 망각된다든지 그것이 그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어, 놓쳐버리지 않는 그런 공부라는 거죠. 동하지 아니 여기서 동이라는 말을 동정의 동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이렇게 깨져버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 보존되지 않고 그런 것을 동하다고 우리 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동한다고 한 겁니다.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 방심하지 말라. 한다고 공부심마저 놓아버리지 말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방심이. 이는 심력. 심력이 뭐예요? 대중심, 공부심 그거잖아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제 완전히 무르익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게요.
아주 대종사님 법설 중에 정말 뛰어난 법설이 있어요. 아마 수행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설은 반드시 봐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법설이죠, 이게. 어디냐면 대종경 수행품 53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바깥으로는 이 착심, 국한되고 집착되고 막 이런 모든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일심하는, 일심의 다른 표현이 성품의 드러남,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일심이라는 게 마음이 집중한다, 이런 마음으로만 쓰면 안 돼요. 집중 플러스 깨어있는 마음까지가 일심이에요. 근데 그 일심에 또 집착을 해요. 일심에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 한다. 까딱 잘못하면 공부심이 깊은 사람들이 법박에 빠진다. 이게 이제 대은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제 수행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본문을 읽어야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요? 그러므로 성품을 기르되, 여기 성품 기른다고 나오잖아요. 성품을 닦는다? 아까 여기 닦는다 나왔죠? 기른다? 똑같은 말입니다. 닦는다, 기른다.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이게 무지선의 강령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무지선 강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금슬아 비유하기를 아기 보는 것에 딱 변호사님 비유를 하세요. 아기를 부모들이 잘 보면 애를 놓고 애가 막 위험하니까 꾹 엄마가 막 붙잡고 막 있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애가 딱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봐서 위험한 물건을 만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치워주고 또는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그때만 이렇게 옮겨놓고 또는 이렇게 높은 이렇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질 공간 있잖아요. 이런데 기어가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가가지고 안전한 데다가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은 애가 알아서 자유롭게 잘 놀아요. 근데 법박에 빠지면 꼭 애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성품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설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요런 경지,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도는 경지가 이 지금 마음이 그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 방심하지 않는 그런 경지인데 이걸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심의 경지다. 일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단계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이 무심이나 이런 단계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관심 있어야지. 관심 어디다 두느냐? 집심과 관심을 열심히 하면 그게 거기서 무심이 된다. 우리는 관심이 정산종사님 말씀을 한다면 직심과 관심을 집심했다가 관심으로 갔다가 또 관심에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또 집심으로 갔다가 이 과정을 잘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 65장 이렇게 말해요. 무심 공부는 관심 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사람과 소가 둘이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과정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갖고 뒤에 어마어마한 말이 나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백청외경이 다 청정하여 마음이 한번 탁 청정하면은 온갖 뭐 그게 순경이 됐든 역정이 됐든 뭐 온갖 경계들이 다 청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한 가지로 정토를 이룬다. 어마어마하죠? 관하되 관한 바가 없는 경지가 바로 무심인데 이런 경지가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대명사님께 뭐라면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야 마음의 고삐를 이제는 탁 놓아버려도 아까 그 소 같으면 소가 알아서 다 풀도 뜯어먹고 집에도 오고 다 한다는 것이죠. 동하지 않아야 길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게 능심의 경지인데, 이게 심력, 공부심을 놓아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경지인데, 이건 그냥 저는 그냥 규정만 해놔요. 제가 지금 이걸 논할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무심도, 아까 여기 법박 얘기 나오죠. 뭐 법박이 빠졌다. 거기도 저는 제 경지는 제가 공부심에는요, 거기는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법박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심과 능심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집심과 관심을 잘 하면은 그게 능해지면 무심도 내가 신경 무심도 이제 점검해야 될 그 단계가 올 것이고 능심도 해야 될 단계가 온다. 그래서 이 교재 31쪽에 정사님에서 건도편 48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묶으려 하지 말고 간단 없는 공부로서 서로 공부하되 자, 이 중요해요.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직심, 관심, 무심을 번갈아 하되 그러니까 집심에서 관심 간 사람은 그다음부터 집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꼭 단계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심 공부를 동원할 땐 집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무심도 어떨 때는 저한테 해당 사항이 더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정사님 사 말씀으로는 직심, 관심, 무심을 번갈아서 하되 번갈아서 집심했다, 관심했다, 또 무심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집심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집심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심하고 지금은 관심 공부해야겠다. 면 관심 공부하고 이렇게 되지. 한 번 집심해서 관심 올라가면 나는 집심 안 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번갈아서 처음에는 그렇게는 하되 처음에는 집심을 주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번갈아 해도 양으로 따지면 집심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이 주가 되고 조금 익숙하면 또 이렇게 번갈아 봐 왔다 갔다 하되 그 공부의 뭡니까 중심 많이 하는 하는 방식이 관심이 주된 공부가 되고 더 익숙해지면 이제 무심이 이제 되고 궁극에는 능심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도 무심도 별로 안 가요. 무심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다는 상도 놓아버리는 그런 것도 이 무심의 단계가 있지만 저의 공부는 주로 집심, 관심, 집심했다, 관심했다, 또 집심했다, 관심했다 이렇게 가는 게 저한테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지성법으로 보면 처음으로 선언 닦는 사람은 쭉 나오는 그 마음의 고삐를 잡는 거하고 그래야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동이 있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도 막결을 봐라. 이 공부가 저한테는 태반을 이루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동화에도 동하지 아니하는 길에 든다고 했는데 와, 이걸 굳이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 몰라요. 가만, 가만, 가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를 단련해서 동정 간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이 능심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같은 분이 했던 공부 아닙니까?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33쪽에 중간에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자,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분별주착이었는 성품 이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딱, 대중을 딱 잡고 있어요. 이 자리를 딱 잡고 나서요. 요란해지는 경계에서도 요란할 것이 없는 성품 자리를 챙겨서 수양력을 낮추고. 자,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가 뭘 얻었어요? 수양력을 낮추는 거예요. 또, 어리석어지는 온갖 막 번잡해, 막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경계 속에서도 성품으로 어두울 것이 없는, 밝다, 어둡다 하는 분별이 없는 그러한 성품짜리의 근거에서 연구력을 낮추는 거예요. 모르면 알려고 하고, 알았다고 해도 아는 것에 넘치지 않고, 이렇게 연구력을 낮추고, 글러지는 경계 속에서도 이 성품짜리로, 그럴 것이 없는 이 성품짜리로 취사력을 낮추어서 결국은 3대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다.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말하는 선공부다. 그럼 선공부는 뭐예요? 이런상 성품짜리를 채받아서 이런상 성품짜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공부로 3대력을 낮추는 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선이다. 이것에 수위가 우리가 실력의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것도 한 번 올라가면 밑으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갔다가 야 이거 공부하면 밑으로 또 내려와야 돼요. 한번 올라가면 아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 이렇게 말하고 싶고 오늘 뒤에 모구십도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모구십도성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이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무시선법에 있는 이 대목을 정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